자, 이름하여 앵콜 최윤씨. 어색하시죠? 아, 예,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환호 속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네. 이 상황이 됐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전에 네네. 우리 거의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요. 예, 그랬죠. 그게 한 영상은 140만 뷰가 넘고 네. 또 한 영상도 거의 60만 뷰가 넘어서 거의 합쳐서 200만 뷰가 넘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돌이에요. 댓글은 막 1,500개씩 달렸어요. 와우, 예. 근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저희가 그때 다뤘던 주제가 사실 위기에 대한 부분이라 네. 어떻게 좀 바꿔보면 좀 안쓰러운 면이 있죠.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네. 이 부분에서 좀 걱정이 좀 많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예. 걱정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는 맞는 네네, 것 같아요. 그죠? 박사님이 일정이 엄청 많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김미경 TV 구독자분들이 1,500개 이상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거기에 질문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셔서 이 질문을 대답을 좀 해주셔라. 다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네.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앵콜로 모셨습니다. 구독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되게 무섭대요. 네. 위기라는 말과 함께 예측이 되면 다 좀 무섭잖아요. 무서워해야 되나요? 아니요. 일단은 이제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나 혹은 독자들에게 조금 이제 먼저 네.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 예측은 예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측한 대로 모두 다 100% 그대로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이런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럼 틀릴 수도 있는 거를 왜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도 질문할 수 있죠. 그쵸.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미래학자가 나와도 전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좁은 폭에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은 안목을 준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리셔야 되냐면 내가 관점을 좀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관점을 다양화하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결정력이 높아지면 결국은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들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회도 얘기를 하지만 위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회는 우리가 특별히 예를 들면 뭐 긴급하게 하지 않아도 기회적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손해는 없어요. 그렇지만 위기는 미리 준비해 보지 않으면 위기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치죠.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위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한국적 특성이에요. 우리가 한편에서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그래서 미래의 기회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중국의 어떤 시장의 기회, 뭐 중국 다음에 인도의 시장의 기회. 맞아요.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는 이제 미래의 기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지금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위기가 지금 먼저 시작되는 순서고 그 위기를 넘어간 이후에 새로운 기회들이 그런 기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위기를 먼저 얘기하는 거고요. 듣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순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시간에 따라서 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회라는 측면. 미래 인공지능이나 미래 자동차나 또 미래 산업이나 혹은 미래 시장 이런 것도 기회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기회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국면에서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겉보기에는 위기라고 보여지는 이제 지금이죠. 이제 시작되는 그것도 미리 생각해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뒤집어서 내가 준비를 하면 사실 위기의 시기가 가장 큰 기회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거죠, 기회가. 그렇죠. 제가 이제 위기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아요. 박사님, 한국 내가 한 20, 30년 동안 사업도 해보고 한국에서 이렇게 사회적 경험을 했는데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맨 위기였다. 지난 20, 30년간 한국은 계속 위기였죠. 늘 위기라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차이가 뭐냐? 큰 위기냐 작은 위기냐죠. 그렇죠. 작은 위기가 잔잔하게 오다가 어느 날 큰 위기가 오고 다시 작은 위기가 오고 이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큰 위기냐라고 했을 때 비교를 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라는 거죠. 아우, 나 그게 너무 끔찍해요. 네. 이게 보통은 20에서 길으면 30년 사이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주기. 그렇죠. 우리가 1997년 때도 그랬죠. 그렇죠. 지금 뭐 주위에서 자산가 부자가 되고 뭐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 어떤 새로운 길을 잡았다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의 분들이 그때의 대처를 잘해서 어떤 성장의 발판, 도약의 발판, 혹은 자산을 크게 불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때에 미리 생각을 했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네. 그 기회를 잘 포착하신 분이죠.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그런 또 위기가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97년을 생각하면은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한 계단 올라서 새로운 국면으로 그렇죠. 올라선 게 네네. 분명히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 국면이 전환되면서의 기회가 확실히 있었던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결국 기회는 어떻게 잡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종잣 돈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네. 돈이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판단을 잘못하면 네. 큰 돈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을 잘한다라는 것은 뭐 꼭 천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너무 한 곳에 매몰돼서 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그렇죠. 내가 듣기 싫은 것, 내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네. 혹은 내가 평소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기회를 좀 더 잘 잡을 수가 있죠.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사업을 지금 27년째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업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꼭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렇죠. 내가 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럼요. 그러면은 위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 싫은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듣고 새로운 관점, 내가 관심 하나도 없지만 이런 관점도 있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네. 이런 걸 막 듣기 싫잖아요. 사실은 왜 귀찮고 네네. 또 내 생각의 방향을 자꾸 누군가 바꾸려 그러는 것 같아서 싫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그 안에서 위기는 줄고 기회 상황은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사람들이 막 위기다, 어렵다, 뭔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두고 그렇죠. 생각의 관점, 생각의 도구 같은 걸 좀 확장시키는 게 필요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지, 하죠. 그렇지. 그때 뭐 위기 얘기도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기회를 향해 가든 어디를 향해 가든 결국은 그 안에서 내가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그 그렇죠. 결과가 성공이거든요. 매일 위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양한 생각을 들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위기를 생각할 때는 네. 최악의 위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최악. 그렇죠. 왜냐하면 최악의 위기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면 네. 웬만한 위기는 다 그거 자체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위기를 생각해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는 실제로 발생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기가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까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면으로 떠오르면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확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하기 전에 위기의 규모, 예측했던 규모보다 커지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때 미리 생각해 볼 때는 조금 가능하면 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투자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미래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 저희의 이야기를 그렇게 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아무래도 강의가 해봤지만 1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뭐 궁금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다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네네. 먼저 좀 그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럼요. 그럼 위기 때까지 그럼 현금만 쥐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유. 네. 그 어린 분들은 이런 걱정할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실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질문을 좀 자주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위기 때는 현금 보유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위기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네. 현금이에요. 거꾸로 현금이 없으면 흑자부도도 날 수가 있어요. 위기가 무서운 이유예요. 아하. 그러니까 위기는 내가 회사가 견실하다고 해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신용 창조에 의한 경제 성장 사회, 금융이 아주 중요한 위치, 그쵸. 쉽게 해서 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이 결여가 되면 위기 때는 그게 확대가 돼가지고요. 네. 이게 흑자 부도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 때는 반드시 현찰이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생존에.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 보유력을 늘려 말씀드렸죠. 현금 있었으면 그럼요. 얼마나 좋아. 기회도 다 현금으로 하는 없었어요, 거죠. 나 하나도. 네. 그래서 현금 보유력이 아주 중요한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현금 보유력만 계속 늘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많이 그래서 나오죠. 지금 다 저기 그렇죠. 밥도 안 사 먹겠대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일단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훈련된 투자 전문가가 아니면 네. 저는 지금의 상황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부동산도 변동성이 가격 변동성이 크고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크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면. 네, 그렇죠. 이런 시기에는 보통 평범한 일반인들 투자들은 네. 우리가 쉽게 해서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아하. 이런 분들은 한 번은 이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이익과 손해를 반복하면 결국 그 기간을 통과하는 기간에 사실 큰 수익을 못 올려요. 대부분 거꾸로 손실을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지금은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자꾸 계속 굴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렇지. 그거는 이제 계속 굴려야 될 어떤 직업적 특성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고 또 그렇게 계속 투자를 계속 했을 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어떤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네, 네, 네. 일반인들은 상승장으로 쭉 가거나 이게 조금 확실성이 좀 담보된 이런 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능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이익을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를 안 하는 게 이기시죠. 그렇죠. 손실이 안 네. 은행 이자가 적지만 손실 보는 거보다 네. 그거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손실 안 보고 아주 작은 이자지만 그거라도 있는 것이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셔라라는 측면에서 제가 현찰 보유력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너무 다이렉트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사요, 팔아요. 어떡해! 일단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큰 틀에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게 자본주의적인 속성이 비슷한 곳에서는 네. 자산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는 반드시 원리, 법칙 그리고 사이클이 존재를 해요. 네. 결국은 큰 흐름에서는 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내리거나 대세 전환이 있거나 뭐 장기적으로 이제 오르지 않고 침체가 되거나 이게 다 이유가 네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대체적으로 가난했던 나라가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성장을 하게 되면 네. 2번 정도의 큰 자산 가격 상승기가 와요. 2번 정도가. 우리는 이미 왔었네. 그렇죠. 지나갔네. 한국은 부동산으로 보면 1980년대에서 90년대, 그러니까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80년대 초반에서 그때. 그렇죠. 그때가 그게. 제일 많이 뛰었군요.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적게 뛴 뛰었죠. 때가 5배, 많이 뛴 데가 10배. 가격은 지금처럼 뭐 아니지만 첫 번째 구간에는 배율로 떠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은 돈은 그때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넣었든지 간에 배율로는 그때가 제일 많이 뛰니까. 그렇지. 그게 1차 대세 상승기예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거기서 네. 재조정을 받죠. 우리나라도 조정 받죠. 대폭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중국도 조정 오죠 이제. 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경제가 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국가로 보면 수출 기업이 2차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1차기 때는 보통 경공업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뭐 이제 속옷 만들어 팔고 양말 뭐 그다음에 신발 뭐 이런 거. 옛날에 막 가발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의장대형 산업이라고 하는 네.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다음에 백색 가전도 만들고 심지어는 반도체도 하고 그렇죠. 이런 어떤 중진국형의 산업으로 가는 나라와 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상당 부분의 나라는 못 갑니다. 한국의 기업가나 개인들은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늘 당부를 해요. 뭐요? 우리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요. 네.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학창 시절에 내가
늘 1등만 했어요. 부모가 그 경험이 있는 부모는 자식을 네. 보면 야 공부가 세상에 제일 쉬운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그럼 모든 나라가 국민들이 열심히 한 30년 뛰면 우리나라처럼 다 되는 건 그렇게 아니라는 안 거죠? 되죠. 왜냐하면 글로벌 사회에서는 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아하,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가난한 나라는 자국의 내수 시장이 적으니까 그렇죠. 내부에서 못 파니까 네. 경제가 수출을 성장을 해야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수출을 할 때 수출을 받아주는 나라가 수출을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강대국들. 그렇지. 그러니까 강대국들 간에 이념적으로 아하. 혹은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가 있어야 그 물건을 사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강대국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 수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물건을 파는 나라도 엄밀히 보면 강대국이 공장을 그쪽에다 지어주고 그치. 그쪽에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재수입하는 거예요. 재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과 정치적으로 좀 맞고 동맹국가고 앞으로의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나라들을 선택을 하게 돼요. 네. 그 선택을 못 받으면 사실 그 나라는 성장을 못 해요. 그게 공장들이. 그래서 지난 21세기도 공장의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자꾸 옮겨 다닌 이유예요. 아하. 네. 네. 근데 네.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우리나라가 지금 했던 백색가전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선진국과 경쟁 국가로 들어가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또 관세를 막 매기고.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때는 기술 이전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그 기술을 확보하거나 아하. 가야 되죠. 그래서 상당수의 나라가 그걸 못 해요. 아, 그 선진국들이 치사하게 구네. 뭐 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또 잘할 네.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렇게 하면 두 네. 번째의 자산 폭등기가 와요. 아하.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요 근래 했던 자산 폭등기라고 보면 돼요. 한 번 더 온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죠? 예. 네. 근데 그때는 배율은 1차 폭등기에 많이 뛰었으니까 이때는 배율 뜨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배율로는 적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허. 근데 실제적인 숫자는 더 커지죠. 예를 들면 그렇죠. 1억이 2억 되면 2배밖에 안 되는데 1억이 뛴 거죠. 그러니까 큰 숫자에서 큰 숫자를 그렇죠. 주니까. 그래서 이때는 큰 돈을 벌었다. 아하.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 자산 폭등 요건 자산 성장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중진국에서는 이제 저성장 국면이나 혹은 고령화 국면이 나타나요. 지금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넘어서고. 그게 패턴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세 번째 자산 상승기가 오는데 네. 못하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 가거나 하는 경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가격이 다 오를 만큼 다 올랐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다른 대체 투자를 봤을 때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소개한 예전에는 국내 투자밖에 못했죠 주식에서.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해외 투자도 가능해요. 아하. 그래서 미국의 주식이라든지 중국의 주식이라든지 네. 또 신흥국 혹은 개별 주식을 못하면 인덱스 투자도 되고 네,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런 것도 리스크가 있지만 아하. 지금 현재 한국의 부동산은 리스크가 향후에 많다? 나타나는 걸 측면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아하.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어떤 아파트는 그러면 지금 네. 박사님 말씀하시는 부동산은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을 전반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어떤 거. 플레이스가 확 뜨고 그렇죠. 할 예. 그거는 뭐 언제든지 뜨는 거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쭉 하락을 하더라도 네. 핫플레이스는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핫플레이스는 어차피 투자 상품은 쉽게 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뛰는 거죠. 아하.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핫플레이스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요. 왜냐? 그렇죠.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니까 수십억짜리를 어떻게 일반인이 하겠어요. 대출도 네,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예요. 아하. 그렇지만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도 공급량이 너무 적으니까 네. 그 사람들 중에서는 가격이 뛰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다른 데와 전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논외로 보셔야 돼요. 일반 청취자들은. 생각해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부동산 뉴스도 많고 부동산 전망가들도 매주 뭐 거의 매일 무슨 전망이 나오고 사실 그런 조각 뉴스들이 워낙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박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의 길이가 30년, 60년 단위로 길어서 신뢰가 가고 좋았어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도 30년씩 네. 끊어지는 패턴. 어차피 우리가 막 몰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면 또 한 번 슬쩍 빠졌다야 되고 이 흐름을 타야 되니까 이게 너무 겁먹을 일도 네. 아니고 그럼요. 네. 좀 더 우리가 현명하게 큰 틀로 경제 상황, 부동산 상황, 뭐 주식 상황 그 안에서 숨쉬고 사는 나의 100년을 그렇죠. 이 경제와 어떻게 연결시키고 네. 살아야 돼야 되느냐가 저는 사실은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네. 겁도 덜 났거든요. 네. 그렇게 오는 거구나.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나는 살아있는 100년 동안 적게는 3번 많으면 4번을 겪다 가겠구나.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저는 이제 예측을 할 때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먼 미래가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짧은 미래, 단기적 미래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짧은 미래, 단기적 미래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들도 네. 어떤 단기적인 미시 경제는 개인들이 공부해도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도 거기에 또 연결되는 뭐 심리적인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져요. 근데 오히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은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거긴 하지만 네. 내가 꼭 투자를 해야 된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공부를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인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흐름을 알아도 투자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렇죠. 빠르게 오르다 빠르게 내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은 내가 조금 타이밍이 늦더라도 어차피 크고 큰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들이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아하. 여력이 충분하죠.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 투자적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거시적 측면의 흐름을 바라보고 그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단기적인 투자에서 많은 돈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네. 사실 단기적 투자를 안 해도 투자는 거시적으로 큰 패턴에서 움직이고 네. 그 크게 움직이는 패턴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큰 위기, 그러니까 작은 위기가 오다가 큰 위기가 오고 하고 이렇게 가죠. 네. 근데 그 큰 위기 때는 그 작은 위기 때 뭐 한 10년 동안 작은 위기 때 벌었던 것을 더 능가할 수 있는, 한 번에 능가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 급하게 네. 위험이 많은 쪽에, 변동성이 많은 쪽에 들어가서 그쵸, 하지 말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지 말고 아. 큰 위기를 잘 준비했다가 그 위기 네, 때 네. 잘 하면 큰 이득이었죠. 예를 들면 2008년에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네.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붕괴가 돼서 미국 주식시장이 한 50% 정도가 빠졌거든요. 네. 네, 전체 산업 영역이. 근데 당연히 그때 현찰을 가졌다면 그 주식을 샀죠. 네. 거기에다가 약간의 예를 들면 이제 ETF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는 3배수짜리를 썼으면 네. 은행 쪽이 10배가 올랐어요. 아하. 그러면 그 짧은 기간 안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물론 실제로 투자하면 10배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서너 배를 올렸어요. 그럼 내가 자산을 가진 것 중에서 1억을 가졌는데 그거를 서너 배를 그 장에서 올렸다면 그것도 네. 안정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10년 동안 네. 막 단기 투자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런 수익률을 개미들이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리죠. 그렇죠. 네. 다 망했어요. 깡통되지.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은 아하. 개인들한테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오히려 장기를 보면 아. 얼마든지 내가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지금까지 과거는 한국에서밖에 못했지만 네. 이제는 외국 주식이나 외국 상황도 얼마든지 다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으니까 아. 그 큰 흐름들을 보시면서 투자하셔라. 그리고 어디다 투자하냐라고 네. 했을 때 충분히 많다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장들이 있으니까 괜히 지금 조금 더 수익을 올리려고 혹은 계속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강박관념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든 위험한 시기에 자꾸 돈을 굴리면서 가는 거는 오히려 원금을 상실할 위험이 커요. 그래서 그냥 현찰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올 때까지는 그쵸.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분이 그러면 자기가 현찰을 갖고 기다리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월세로 가겠대요. 네. 어떡할까요? 그거